뭐라고? 한국이 중동 네 나라 국방장관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지금 영국 외무부와 프랑스 국방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100년 자를 대고 중동 지도를 마음대로 찢어놓은 제국주의 국가들, 이들은 석유와 무기 이권만 챙기며 아랍의 피를 철저히 돈으로만 계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으로 중동 전체가 불바다로 변한 그 순간 강대국들이 100년간 쥐고 흔들던 중동의 판도를 한국이 단숨에 뒤엎어 버렸습니다. 슈크란 한국, 당신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포화 사이에 끼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뻔했던 예멘, 바레인, 오만, 요르단, 이 네 나라의 국방장관이 한국의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의 화려한 로비스트들이 안전한 5성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무기 강매에 열을 올릴 때 포탄이 쏟아지는 야전 병원에 직접 발전기를 끌고 온 유일한 나라, 탐욕스러운 강대국의 100년 지배를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느 늦은 밤 새벽 3시 14분 수술실의 마지막 메인 전등이 꺼졌을 때 제 손에 들린 수술용 메스는 허공에서 길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선생님, 비상발전기 연료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 울먹이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폭격의 파편에 복부를 심하게 다친 10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전력이 끊겨 멈춰버린 산소호흡기 대신 아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을 유령처럼 맴돌았죠. 저는 예멘 아덴 병원의 수석 외과의 자이드입니다. 평생 수술실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해왔지만 의사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세상의 무관심 때문에 어린 환자를 잃어야 하는 이 참담한 순간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 두 손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지독한 무력감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서 있는 예멘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끝없는 대리전이 휩쓸고 간중동 전체가 거대한 병동이자 무덤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국경 너머 오만의 무스카트 항구에서는 제 오랜 친구 타리크가 3대째 이어온 어업을 포기한 채 검은 바다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낡은 기뢰들이 앞바다에 빽빽하게 깔려 배가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수백 년간 생명의 젖줄이었던 바다가 하루아침에 죽음의 덫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레인 마나마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동기 간호사 파라의 상황도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항생제와 마취제가 완전히 바닥나 미사일 파편에 몸이 찢겨나간 환자들의 비명을 들으며 그저 식어가는 손을 꽉 잡아주는 것 말고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는 고향을 잃은 9살 소녀 아미라가 지급받은 스케치북에 꽃이나 나비 대신 불타는 무너진 집과 피 흘리며 도망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그리고 있었죠. 어린 소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이미 2번의 참혹한 전쟁이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타리크, 파라, 아미라, 그리고 저 자이드까지 우리 네 사람, 아니 우리 네 나라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체스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굴리다 쓸모가 없어지자 무참히 내버린 완벽한 부수적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석유와 자원을 탐낼 때는 앞다투어 달려오던 서방 국가들도 전황이 악화되고 이권이 사라지자 철저히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UN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은 국경 밖에서 멈춰 선 지 석 달이 넘었고 평화와 인권을 부르짖던 유럽의 우아한 정치인들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 안타깝다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수동 펌프라도 당장 가져와. 내가 직접 심장을 마사지할 테니까 누구든 라이터라도 켜서 배 안을 비춰. 제가 핏발선 눈으로 절망에 찬 목소리를 내지르며 아이의 가슴을 두 손으로 압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무장군화 발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왔고 고지어 묵직한 금속 열쇠 꾸러미가 피 묻은 수술실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뒷마당으로 가보십시오. 500kW 대형 이동식 발전기 2대를 메인 배전반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저 열쇠로 시동만 걸면 됩니다. 통역기를 거친 낯설고 투박한 억양의 목소리. 당황한 간호사가 황급히 바닥에서 열쇠를 주워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고 불과 15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수술실의 메인 전등이 눈부시게 켜지며 멈춰있던 심장 박동기가 다시 규칙적이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생명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앞에는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을 입은 다부진 체격의 아시아인 장교 한 명과 백발이
성성한 동양인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장한 호위 군인들을 대동한 채로 말이죠.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미국인도 유럽인도 아니었습니다. 전투복의 오른쪽 어깨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전력이 완벽하게 복구된 덕분에 아슬아슬했던 수술은 기적적으로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깊고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고 수술실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저는 병원 로비에서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대의 육중한 군용 수송 트럭이 병원 건물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 트럭의 적재함에서는 소총이나 미사일 대신 엄청난 양의 항생제 묶음, 수액 박스, 그리고 비상식량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대표단은 중동 방문 전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이 지역의 참혹한 의료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 물자를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합동방산 대표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은 백도진 소장, 그리고 그 곁에 지팡이를 짚고 선 100발의 노인은 한국 방위산업에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87살의 최연묵 박사였습니다. 대체 왜 낯선 땅에 무기를 팔러온 군 방산 대표단이 권력자들에게 들이밀 무기 카탈로그 대신 병원 발전기를 돌리고 귀한 약을 나눠주는 겁니까? 당신들 진짜 목적이 뭡니까? 제가 굳은 피가 엉겨붙은 수술복을 입은 채로 경계심을 풀지 않고 날카롭게 묻자 묵묵히 짐을 나르던 백도진 소장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무기 계약서를 내밀 만큼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상인들이 아니거든요. 방산 브로커들은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이곳 중동입니다. 미국의 거대 군산복 합체나 유럽 방위산 업체의 화려한 로비스트들은 안전한 이웃 나라의 최고급 호텔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권력자들에게 수조 원대 전투기 계약서를 내밀기 바쁘죠. 그들에게 중동의 참혹한 전쟁은 그저 주가를 올리는 거대한 비즈니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흘리는 피는 그들의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숫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야전 병원에 직접 거대한 군용 트럭을 몰고 와 발전기를 돌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호 상자를 나르는 무기상은 제 40년 의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제가 알고 있던 서방 강대국들의 차가운 계산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표단의 헌신적인 호의에는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비싼 최첨단 무기를 살 예산이 전혀 없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엄청난 구호품에 대한 대가라면 더더욱 치를 능력이 없고요. 제 방어적이고 날선 태도의 옆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최연묵 박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깊게 주름진 그의 노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아주 깊은 슬픔과 동시에 진심 어린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최신형 자주포 속에서 대신 모서리가 다해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제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폭격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병원 건물 앞, 질척이는 흙바닥에 세워진 피난민, 천막에서 죽어가는 환자의 손을 간절하게 잡고 있는 낯선 외국인 군의관들과 그들을 멍하니 둘러싼 깡마른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문을 몰라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제게 최 박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은 70여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내 조국 한국의 모습입니다. 저 군의관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외국 의료진이었고 저 깡마른 아이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병원이 처한 이 참혹한 상황을 우리 한국인들은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뱉은 그 한마디는 얼어붙어 있던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뜨겁고 먹먹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최 박사가 들려줄 더 깊은 이야기는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예멘의 병원에 불을 밝힌 한국 방산 대표단의 기적 같은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오만의 무스카트 항구였습니다. 그곳에는 제 오랜 친구이자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긍지 높은 업으로 살아온 타리크가 있었습니다. 무스카트 항구는 한때 중동에서 가장 활기찬 생명의 요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어선들의 고동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장은 싱싱한 물고기와 상인들의 활기찬 흥정 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강대국들의 무책임한 대리전이 시작된 이후 그 푸르던 바다는 칠흑 같은 죽음의 덫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벌들이
항구 앞바다의 수백 개의 낡은 기뢰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자이드, 내 배의 밑바닥에 이끼가 슬고 썩어가는 냄새를 맡는 것은 내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 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수중 폭탄에 우리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산산조각 날 텐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타리크가 위성 전화 너머로 흐느끼며 제게 토로했던 그 지독한 절망감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방의 거대 함대들은 기뢰의 밀도가 너무 높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어부들에게 바다는 목숨과도 같은 생명줄이었지만 서방의 장군들에게 이곳은 그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버려진 구역일 뿐이었습니다. 부두에 묶여 녹슬어가는 수백 척의 어선들은 강대국들이 남긴 무책임한 폭력의 흉터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부두에 백도진 소장과 최연묵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며 텅 빈 바다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타리크의 곁으로 지팡이를 짚은 최 박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통역기를 통해 흘러나온 최 박사의 첫마디는 분노와 체념으로 굳어있던 타리크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70여 년 전 한국의 함경도 흥남 부두에서 평생 그물질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타리크가 놀란 눈으로 백발의 이방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최 박사의 시선은 오만의 텅 빈 바다가 아니라 아득히 먼 과거의 어떤 슬픈 바다를 향해 있는 듯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아버지는 불타오르는 고향의 부두를 뒤돌아보며 짐승처럼 오열하셨습니다. 바다가 막히면 어부의 숨통이 끊어진다는 것, 고향의 바다를 잃은 그 지독한 절망이 어떤 냄새인지 우리 한국인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이 바다를 결코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최 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도진 소장의 수신호와 함께 한국 방산 대표단의 기술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을 내는 거대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의 적재함이 열리더니 수십 대의 한국형 해상 감시 무인 드론과 첨단 수중 무인 탐사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기뢰 탐지 시스템입니다. 서방의 거대한 소해함이 들어올 수 없는 얕고 위험한 바다라도 이 무인 시스템은 3차원 소나를 이용해 바닷속의 아주 작은 금속 파편 하나까지 완벽하게 식별해냅니다. 백 소장의 설명과 함께 무인 드론들이 새떼처럼 오만의 하늘과 바다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무인 탐사기들은 은밀하고 빠르게 바닷속을 헤집으며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기뢰들의 좌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앙 통제실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구역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지도 위에 투명하게 그려졌고 탐지된 기뢰들을 하나하나 정밀 폭파하여 제거하는 작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안전한 항로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리크는 자신의 배 조타실 모니터에 전송된 선명한 안전 항로 지도를 보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서방의 거대 군사력도 해결하지 못하고 버려두었던 죽음의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시아의 기술력이 첨단 장비와 깊은 공감으로 기적처럼 열어젖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불을 켜고 바다의 길을 열어준 이들의 다음 행선지는 요르단의 척박한 모래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자타리 난민 캠프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잃고 흙먼지 날리는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만 명의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의 가장 깊은 구석에는 9살 소녀 아미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구호품으로 받은 낡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최연묵 박사가 조용히 아미라의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의 도화지 위에는 예쁜 꽃이나 뛰어노는 친구들의 모습 대신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기둥과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의 참혹한 형상만이 검고 붉은 크레파스로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이 어린 소녀의 정신세계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최 박사는 먼지투성이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손녀뻘인 아미라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낡은 가방에서 또 다른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소녀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아가야, 70여 년 전 한국의 피난민 촌에서도 너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흙바닥에 앉아 이런 끔찍한 그림을 그렸단다. 하늘에는 포탄이 날아다니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지.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비웃었단다. 최 박사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사막의 건조한 모래를 젖혔습니다. 아미라는 태어나 처음 보는 이방인 할아버지의 눈물에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결국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무기를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 지금의 내 조국을 만들었단다. 너희들의 도화지는 빼앗긴 것이 아냐. 그저 아주 잠시 찢어졌을 뿐이지. 우리가 그 도화지를 다시 꿰매어 줄 테니 이제는 불꽃 대신 아름다운 너희들의 집을 다시 그리렴. 한국 대표단은 난민 캠프에 구호 식량만 내려놓고 사진을 찍은 뒤 떠나는 위선적인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백도진 소장의 지휘 아래 한국의 공병대와 방산, 기업 기술진들은 단 일주일 만에 캠프 한가운데에 튼튼하고 안전한 대형 모듈형 학교를 건설했습니다. 첨단 방탄 소재로 만들어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막 위의 견고한 방주였죠. 예멘의 수술실 전력을 복구하고 오만에 닫힌 바다를 열고 요르단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지어준 대한민국.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기를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차가운 장사꾼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형제의 손을 기꺼이 맞잡아주는 따뜻하고 강력한 구원자의 등장이었죠. 이제 중동의 사람들은 서방의 외면 속에 죽어가던 자신들을 살려낸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향해 무한한 신뢰와 경외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당장의 생존 문제를 해결한 최연묵 박사와 백도진 소장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구호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네 나라의 국방장관들을 모두 한자리에 은밀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감춰왔던 잔혹한 진실의 문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멘의 수술실에 전력이 돌아오고 오만의 바다에서 기뢰 제거 작전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주일이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외곽에 위치한 지하 15m 깊이의 1급 군사벙커. 저는 한국 대표단과의 인연을 계기로 예멘 국방장관의 특별 의료 및 인도적 지원 자문관으로 발탁되어 이 역사적이고도 은밀한 회의에 배석하는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회의실 안에는 예멘, 바레인, 오만, 그리고 요르단까지 네 나라의 국방장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속에는 깊은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병원을 지어주고 닫힌 바다를 열어준 한국 대표단의 은혜는 눈물겹도록 고마웠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가 없는 호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닳고 다른 정치가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베푼 인도주의적 지원은 알라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산서를 청구할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유럽의 무기상들처럼 우리 땅의 석유 채굴권을 70년간 독점하려 합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전투기 강매 계약서를 들이밀 셈입니까? 오만의 국방장관이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에게 수십 년간 착취당하며 학습된 지독한 방어기제였습니다. 강대국들은 늘 한 손에 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목줄을 쥐려 했으니까요. 원탁의 건너편에 정저하고 있던 대한민국 방산, 대표단의 백도진 소장과 87살의 최연묵 박사는 그 적대적인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최 박사는 테이블 위에 화려한 무기 카탈로그나 복잡한 금융계약서 대신 모서리가 다 바스어져 가는 아주 오래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구소련의 비밀경찰인 NKVD의 극비 문서입니다. 통역기를 거쳐 흘러나오는 최 박사의 차분한 설명과 함께 빔 프로젝터, 화면에 키일 문자가 빼곡하게 적힌 낡은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소련은 무력으로 발트 3국을 집어삼킨 직후 교사, 의사, 작가, 장교 등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 수만 명을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어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벌판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학살했습니다. 약소국의 척추를 완전히 끊어버린 참혹한 비극이었죠. 대체 왜 동유럽의 오래된 비극을 우리 아랍의 장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요르단 국방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최 박사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랜 한 장의 낡은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를 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4명의 아랍 국방장관들의 얼굴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만 장관의 두 주먹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것은 아랍인이라면 누구나 피를 토할 만큼 치욕스러워하는 사이크스 피코 협정 지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 영국과 프랑스의 오만한 외교관들이
제국주의의 잣대로 중동의 지도를 펼쳐놓고 자를 대어 직선으로 북북 그어버린 바로 그 저주받은 지도입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뜨거운 힘이 실렸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아랍 민족의 삶의 터전과 종교, 문화적 경계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석유 이권만을 위해 국경선을 마음대로 조각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땅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내전과 유혈 사태, 무고한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의 씨앗은 바로 저 강대국들의 자를 댄 선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뼈아픈 진실이었으니까요. 최 박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허리가 붉은색 선으로 흉측하게 잘려나간 한반도의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38도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과 소련의 젊은 장교 2명이 작은 방에 앉아 단 30분 만에 한반도의 허리를 임의로 그어버린 선이죠. 이 무책임한 선 하나 때문에 300만 명이 넘는 제 동포들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최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맴돌며 4명의 장관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속에는 한 세기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발트 국가를 러시아가 나눴고 중동을 영국과 프랑스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 조국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나눴죠. 시해가 다르고 대륙이 다르지만 약소국의 지도 위에 피 묻은 선을 긋는 손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잔인한 강대국의 손이었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있던 예멘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소. 한국은 어떻게 그 끔찍한 선을 지우고 지금의 강대국이 된 것이오? 모두의 시선이 최연묵 박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슬프지만 한없이 당당하고 맹렬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38도선은 내 조국의 허리를 끊어놓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억울한 선 아래에서 남의 자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서방의 무기를 구걸하는 대신 밥을 굶어가며 우리 손으로 직접 방패와 창을 만들었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비싼 무기를 팔아 치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농단 속에서 약소국이 살아남는 그 지독한 생존의 노하우, 그 힘 자체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최 박사가 물러서자 백도진 소장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들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K9 천둥 자주포, 적의 미사일을 백발백중으로 찢어버리는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오만의 바다를 완벽하게 통제할 차세대 무인 감시 드론 체계까지 성능은 서방의 최고급 무기를 능가하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백 소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굵은 글씨로 쓰인 커다란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을 제안합니다. 기술 이전이라고요? 4명의 국방장관이 동시에 놀라움에 찬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위산 업체들은 무기를 팔면서도 핵심 기술은 철저히 통제하여 부품 하나를 교체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뜯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랍 국가들이 영원히 자신들에게 의존하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립의 씨앗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어놓은 낡은 선을 당장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 감히 여러분의 영공과 영예, 영토를 침범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이 한국산 무기들이 똑똑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서방의 동아줄을 잡고 계속 피를 흘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손을 잡고 스스로 일어설 것인지. 회의실의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핍박받고 배신당했던 아랍의 리더들은 한국 대표단이 내민 거칠지만 진실된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계약서는 속전속결로 작성되었고 몇 달 뒤 거대한 수송선들이 중동의 항구에 속속 도착하며 번쩍이는 강철의 무기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명검이라도 그것을 쥐는 검객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한낱 쇳덩어리에 불과한 법입니다. 강대국의 최첨단 시스템이 결합된 이 복잡한 한국의 무기들을 서방의 무기에만 익숙해져 있던 데다 오랜 전쟁으로 패배주의에 깊게 물든 아랍의 병사들이 과연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성능을 의심하는 서방 군사 고문단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 그 운명을 건 해답은 섭씨
50도가 펄펄 끓어오르는 요르단의 붉은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중동의 항구에 속속 도착하고 불과 한 달 뒤 요르단 남부의 광활하고 메마른 알자프르 사막에 거대한 연합훈련장이 차려졌습니다. 내 나라의 합동방위군 창설을 위한 첫 번째 실전 훈련이었죠. 예멘의 자문관 자격으로 훈련장에 도착한 저는 지프차에서 내리자마자 숨통을 조여오는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열기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방은 온통 붉은 모래뿐이었고 그 모래 위로 거대한 포신을 자랑하는 수십 대의 K9 천둥 자주포와 천궁투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들이 신기루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의 분위기는 무기의 웅장함과는 달리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VIP 관람 텐트 안에는 훈련을 참관하러 온 서방 국가들의 무관과 방위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차가운 생수를 마시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죠. 한국제 무기 스펙이 좋으면 뭐합니까? 저걸 다룰 아랍 병사들은 여전히 20세기 구소련제 수동식 대포나 쏘던 수준인데 말입니다. K9의 복잡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저들이 2주일 만에 마스터한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빠를 겁니다. 프랑스 출신의 한 군사 고문관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던진 그 말은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다운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데다 잦은 패배로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아랍의 젊은 병사들은 눈앞에 거대한 디지털 무기를 두려워하며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멘에서 온 22살의 포병 파리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리스는 1년 전 서방의 값싼 방공망이 뚫린 사이 날아온 정체불명의 드론 공격으로 형을 잃은 청년이었습니다. 복수심에 군에 자원했지만 막상 복잡한 터치스크린과 빼곡한 한국어 매뉴얼 앞에서는 자신이 형의 복수는커녕 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바보일 뿐이라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죠. 과거 서방의 군사 교관들은 아랍 병사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매뉴얼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거나 시계를 쳐다보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쳐야 할 동료가 아니라 그저 빨리 끝내고 벗어나고 싶은 귀찮은 골칫덩어리로 취급했으니까요. 파리스를 비롯한 우리 병사들은 한국 교관들 역시 며칠 안 가 짜증을 내며 포기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관단장인 권태영 대위는 완전히 다른 종족의 사람이었습니다. 파리스, 다시 해보자. 전원인가 버튼 누르고 GPS 좌표 동기화 확인. 사막의 태양열을 고스란히 흡수해 내부 온도가 찜통처럼 끓어오르는 K9 자주포의 철제 포탑 안. 에어컨조차 가동하지 않은 그 좁은 공간에서 권태영 대위는 얼굴이 시뻘겋게 익은 채로 파리스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 교관들처럼 쾌적한 통제실에서 무전기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탄 헬멧을 벗어 던지고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병사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관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스크린의 숫자들도 너무 복잡하고 버튼을 잘못 눌러 포탑이 고장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형처럼 무능하게 죽기 싫습니다. 파리스가 결국 조작 패널에서 손을 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권 대위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권 대위는 거친 손으로 얼굴에 땀을 훔쳐내더니 파리스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파리스, 네가 무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처음이라 낯선 것뿐이다. 내 아버지 세대도 70년 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대포를 보며 너처럼 두려워했어. 쇳덩어리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 하지만 도망치면 내 가족이 죽는다는 걸 알았기에 밤을 새워가며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외우고 닦았다. 이 K9은 고장나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고쳐놓을 테니까 넌 너의 형을 위해 방아쇠를 당기는 법만 배워. 알겠나? 통역기를 통해 전해진 권 대위의 진심 어린 호통에 파리스에 떨리던 어깨가 멈칫했습니다. 권 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포탑 벽면에 테이프로 붙여둔 너덜너덜한 종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자주포 조작에 필요한 수십 개의 한국어 전문 용어들이 서툰 아랍어 발음 기호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권 대위가 밤잠을 줄여가며 아랍 병사들의 언어를 직접 공부한 흔적이었습니다. 자, 한국어 매뉴얼은 치워. 지금부터 내가 아랍어로 지시한다. 타흐디드 아라디프. 표적 확인. 이스탓 장전. 한국 교관의 입에서 어설프지만 단호한 아랍어가 튀어나오자 파리스에 멍하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관이 자신들을 위해 언어의 장벽마저 부수고 다가왔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체념의 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훈련장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져도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켜진 K9 앞에는 권태영 대위와 한국 교관들, 그리고 파리스를 비롯한 연합군 병사들이 뒤엉켜 끊임없는 모의 사격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방위각 47도, 사거리 15km, 조준 완료. 파리스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터치스크린에 좌표를 입력하자 육중한 포탑이 부드러운 기계음을 내며 스스로 목표를 향해 정밀하게 회전했습니다. 살만, 이번엔 속도다. 대포병 레이더에 걸리기 전에 쏘고 이동해야 해. 1분 안에 포탄 3발 쏘고 진지 이탈한다. 실시. 언어의 장벽은 모래바람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아랍어로 훌륭하다는 뜻의 멈타즈를 외쳤고, 아랍 병사들은 조작을 마칠 때마다 한국어로 우렁차게 발사를 외치며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서방의 용병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피를 나눈 전우회가 이억만리, 사막 한가운데서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의 끔찍한 지옥 훈련이 끝나고 마침내 내일은 참관단들 앞에서 실제 실탄을 쏘는 종합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막사박 모닥불 앞에 모여 앉은 파리스가 권 대위에게 수줍게 아랍식 홍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권 대위는 뜨거운 차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슈크란, 파리스. 내일은 저 콧대 높은 서양 장군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포수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인샬라. 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교관님이 저희를 믿어주신 만큼 내일 첫 번째 포탄은 반드시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킬 겁니다. 파리스의 눈빛은 더 이상 드론을 무서워하던 나약한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강철 방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꽉 찬 진정한 군인의 눈빛이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대국들이 긋고 간 상처받은 선 위로 한국과 아랍이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단단한 연대가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모닥불 앞에서 평화로운 다짐을 나누던 그 순간, 사막 저 너머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재앙이 무서운 속도로 요르단 훈련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실탄 사격 훈련은 단순한 시연으로 끝나지 않을 생사가 걸린 끔찍한 실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자프르 사막의 태양은 어제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나라 연합방위군의 첫 번째 종합 전술 사격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대형 VIP 텐트 안에는 서방 군사, 강국에서 파견된 무관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거만한 자세로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얼음물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조소와 비아냥이 맴돌고 있었죠. 결국 오늘은 코미디 슈가 될 겁니다. 2주일 만에 저 아랍의 농구 출신 병사들이 한국의 복잡한 디지털 자주포를 제대로 쏜다고요. 장담하건대 첫 발을 쏘기도 전에 궤도가 모래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통제 장치가 먹통이 되어 백기를 들 겁니다. 프랑스 무관이 시가를 입에 문 채 옆자리의 독일 장성에게 낄낄거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훈련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아랍 국가들이 다시 무릎을 꿇은 채 자신들의 비싸고 낡은 무기를 사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가져온 기적은 그저 사막의 신기루처럼 곧 사라질 한낱 해프닝에 불과했으니까요. 오전 10시 정각, 마침내 훈련 개시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사막의 지평선 끝에서 시커먼 장막 같은 것이 무서운 속도로 하늘을 집어삼키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음. 중동의 유목민들조차 신의 분노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집채만 한 거대한 모래폭풍이 훈련장을 향해 덮쳐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시야는 10m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황토빛 어둠으로 변했고 모래알들이 텐트를 때리는 소리는 마치 수만 발의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 즉시 중단. 전원 대피하십시오. 이런 악천후에서는 레이더가 모래구름을 장애물로 인식해 서방의 어떤 첨단 무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VIP 텐트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장성들은 체면도 내팽개친 채 방탄모를 뒤집어쓰고 대피 차량으로 뛰어가려 아우성을 쳤죠. 서방의 장비들은 언제나 맑은 날씨와 완벽한 통제 환경에서만 그 잘난 스펙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서 진짜 지옥이 열린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실전 상황.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북서쪽 200km 밖 국경 너머에서 미확인 적대 세력의 무인기
스웜 공격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이 우리 훈련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백도진 소장의 통제실에서 터져 나온 찢어질 듯한 무전 음성의 텐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벌 세력이 모래폭풍이라는 최악의 기상 조건을 방패 삼아 내 나라 국방장관들과 서방 참관단이 모여있는 이곳을 일거에 몰살시키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끝났어. 이 짙은 모래폭풍 속에서는 요격 미사일의 시커를 맞출 수가 없다고.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서방의 무관들이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값비싼 대공 방어망 매뉴얼에 따르면 이 상황은 절대 방어 불가능한 죽음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 역시 예멘 국방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폭풍의 울음소리를 뚫고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음이 사막을 진동시켰습니다. 천궁2 다기능 레이더 정상 가동, 모래폭풍 클러터 제거 완료, 적 미사일 궤적 및 무인기, 편대 GPS 좌표 추적 성공. 한국의 기술진들이 만들어낸 천궁2 시스템의 레이더는 짙은 모래폭풍의 입자들을 교묘하게 걸러내고 그 너머에 숨어있는 적의 진짜 위험만을 날카롭게 끄집어내어 조준경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던 그 끔찍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무기는 단일, 초의 망설임 없이 괴물 같은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라이다 파티아. 목표 고정 완료.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통제실의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한국 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 일주일 동안 바레인과 오만에서 차출되어 권태영 대위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훈련했던 아랍의 젊은 오퍼레이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발사. 서툰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고 강력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쾅!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수직 발사관을 뚫고 솟구쳐 오른 천궁2. 요격 미사일들이 황토빛 모래폭풍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불과 20여 초 뒤 머리 위 까마득한 상공에서 연속적인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텐트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서방 무관들의 동공이 충격으로 요동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적이 발사한 3발의 탄도 미사일과 수십 대의 자폭 무인기들이 한국의 천궁2 미사일에 의해 공중에서 가루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소멸되었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위협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막아냈지만 공격을 지시한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소는 여전히 국경 너머에 숨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차례다. 파리스. 대포병 레이더가 적 발사 원점 좌표를 넘겼다. 이대로 두면 또 날아온다. 네가 배운 대로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려. 사막의 열기로 찜통이 된 K9 자주포의 포탑 안.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권태영 대위가 파리스의 어깨를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파리스는 심호흡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전 복잡한 스크린 앞에서 형을 잃은 슬픔에 울부짖으며 포기하려 했던 그 나약한 청년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습니다. 파리스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를 피아노를 치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좌표 동기화 완료. 사거리 40km, 방위각 240도, 장약 7호, 급속 사격 준비 완료.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는 흔들리는 차체와 맹렬한 모래폭풍의 풍속, 심지어 지구의 자전력까지 모든 변수를 스스로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파리스는 한국어로 된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얹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목표 지점을 노려보았습니다. 형, 이번엔 내가 지킬게. 파리스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발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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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자프르 사막 전체가 통째로 쪼개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파리스가 탑승한 1호기를 시작으로 도열에 있던 수십 대의 K9 천둥 자주포가 1분에 6발이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155mm 고폭탄을 하늘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포탄이 포신을 빠져나갈 때마다 거대한 화염이 모래폭풍을 밀어내며 장관을 연출했죠. 사격 임무 끝. 전 포대.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해 즉시 진지 이동한다. 신속 기동. 한국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려 50톤이 넘는 쇳덩어리인 K9 자주포들이 시속 60km의 속도로 모래 언덕을 박차고 나가며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쏘고 나서 적이 반격하기 전에 즉시 자리를 피하는 기동 사격 전술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막의 악천후 속에서 마치 군무를 추듯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찰 자산으로부터 적의 피해 상황이 전송되었습니다. 국경 너머 미확인 세력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 차량 전소, 명중률 100%, 적의 도발 의지 완벽한 분쇄, VIP 텐트 안은 말 그대로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랍 병사들은 절대 한국 무기를 다루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던 프랑스. 무관의 입에 물려있던 시간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고 독일 장성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잔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20세기 구식 대포나 만지던 아랍의 나약한 병사들이 낯선 아시아 국가의 최첨단 무기를 완벽하게 장악하여 사막의 악천후 속에서 실전의 위협을 단숨에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약소국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방패와 창을 쥐게 되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무시무시한 서막이었죠. 거친 모래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사막의 공기를 채웠을 때 저는 통제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무사히 진지로 귀환하는 K9 자주포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린 파리스와 권태영 대위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흑투성이 얼굴을 마주 보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칠게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해냈다는 벅찬 승리감이자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사선을 함께 넘은 진정한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하고도 위대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먹먹한 순간은 사막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모래불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자비 없이 타오르지만 해가 지고 나면 그 열기를 식이라도 하듯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실전 요격과 반격 사격이 완벽한 승리로 끝난 그날 밤, 요르단 알자푸르 사막의 하늘에는 언제 그런 끔찍한 위협이 있었냐는 듯 수만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텐트 안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서방의 무관들과 방위산업체 로비스트들은 훈련장에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자 혼비백산하여 가장 먼저 도망치듯 사막을 빠져나갔습니다. 훈련장에는 오직 우리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선 내 나라의 아랍 연합군 병사들과 한국의 방산 교관단만이 남아있었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훈련장 한가운데 거대한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 주위로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사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낮 동안 사막의 열기 속에서 K9 자주포의 철제 포탑 안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예멘의 청년 파리스와 한국의 권태영 대위는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검은 기름때와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후련해 보였습니다. 교관님, 저희 예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이것을 피워 올립니다. 파리스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어 타오르는 모닥불 가장자리, 뜨겁게 달궈진 돌덩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품은 전갈처럼 메말랐던 사막의 공기 위로 이내 아주 달콤하고도 묵직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멘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만 나는 최고급 유향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달래는 데 쓰였던 그 신성한 연기가 낮 동안 병사들의 폐부를 찌르던 매캐한 화약 냄새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있었죠. 향이 피어오르자 이번에는 요르단 출신의 늙은 상사가 주전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작고 예쁜 찻잔들의 짙은 갈색의 액체를 채워 한국 교관들에게 가장 먼저 건넸습니다. 사막의 밤은 춥고 외롭습니다. 이 카흐와 한 잔이 여러분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것입니다. 요르단 상사가 건넨 전통 아랍 커피인 카흐와 잔을 받아 든 권태영 대위가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혀끝을 찌르는 씁쓸한 맛에 눈을 찡그리던 권 대위는 이내 입안 가득 퍼지는 카다멈, 향신료의 독특하고 깊은 단맛에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아랍어로 맛이 훌륭하다는 뜻의 멈타즈를 외치자 긴장했던 아랍 병사들 사이에서 기분 좋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바레인 병사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크고 달콤한 대추야자를 한 움큼씩 꺼내어 한국 교관들의 주머니에 쑤셔 넣어주었고 오만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고향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불에 굽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사는 차가운 거래의 현장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오랜만에 고향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듯한 먹먹하고도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모닥불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사막의 침묵을 채우고 있을 때 오만에서 온 젊은 병사 하나가 텐트에서 악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둥글고 커다란 통에 짧은 목을 가진 아랍의 전통 현악기, 우드였습니다. 병사의 거친 손가락이 우드의 줄을 튕기자 사막의 밤하늘 위로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떠나온 유목민들의 슬픔과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천년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폭격에 무너져 내린 집을 떠올리며 몰래 눈물을 훔치는 병사도 있었고,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은 전우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무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우드 연주가 끝나고 깊은 여운이 맴돌 때 이번에는 한국의 권태영 대위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음악에는 깊은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강인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 음악에 대한 답가로 저희 한국인들의 영혼이 담긴 아주 오래된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권 대위가 눈을 지그시 감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악기 하나 없는 투박한 무반주의 목소리였지만 그 곡조는 사막의 밤바람을 타고 아랍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한이 서려 있고 처연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멜로디. 그것은 아까 들었던 아랍의 전통 음악 우드의 선율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파리스가 붉어진 눈시울로 권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권 교관님, 참으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방금 부르신 노래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권 대위가 타오르는 모닥불을 가만히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70여 년 전 내 조국이 강대국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끔찍한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을 때 집과 가족을 잃고 헐벗은 채로 피난길에 오른 우리 한국인들이 꽁꽁 얼어붙은 눈 덮인 산고개를 넘으며 부르던 생존의 노래이자 피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체온을 나눴고 기어이 살아남아 지금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아리랑의 뼈아픈 역사를 전해들은 아랍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강대국의 횡포 속에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참혹한 기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아랍인들이 겪고 있는 피눈물 나는 현실 그 자체였으니까요. 권 대위 옆에 앉아있던 백도진 소장이 그들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던 동유럽 발트해의 춥고 눈 내리는 숲속에서 그곳의 병사들과 독한 보드카를 나누어 마시며 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섭씨 50도가 넘는 이 뜨거운 사막에서 여러분이 주신 달콤한 카흐와를 마시며 또다시 아리랑을 부르고 있군요. 눈 덮인 숲과 붉은 모래 사막, 장소는 다르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는 약소국들의 서러움과 그것을 극복해내려는 독한 의지는 전 세계 어디나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백 소장의 말이 끝나자 파리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권태영 대위와 백도진 소장, 그리고 한국의 기술진들을 향해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서방의 무기를 사면서 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돈을 뜯어낼 호구로 보았지 결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쥐어주었고 나약했던 제게형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강인한 심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랍인들은 받은 은혜는 모래바람이 천년을 불어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슈크란 코리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리스의 경례를 시작으로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던 수백 명의 아랍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아래 전투복의 색깔도 다르고 믿는 신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완벽한 존경과 전우애만이 훈련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며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사막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K9의 철갑도 천궁의 레이더도 아니다. 아시아 끝의 작은 나라가 피 흘리는 형제들을 향해 내민 진심, 그리고 그 진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뜨거운 눈물. 이 국경을 넘은 거대한 연대야말로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할 진짜 무기다. 모닥불이 서서히 잿더미로 변해가고 사막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속에 지펴진 그 뜨거운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닥불 앞에서의 맹세가 훈련장의 감상적인 추억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산산조각 낼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은 사막의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 멀리 바다 건너 오만의 심장부에서 눈부시게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훈련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내 나라의 병사들은 쉬지 않고 합동훈련을 이어갔고, 한국의 기술진들은 현지 공동 생산 공장 건설과 정비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서 있는 예멘 아덴 병원의 풍경은 참혹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의 일상은 기적처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낮 없이 울리던 공습경보가 멈춘 자리에 이제는 신생아들의 힘찬 울음소리가 채워지고 있죠. 수술실의 조명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 방산 대표단이 설치해준 이동식 발전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생명의 빛을 뿜어내고 있고, 텅 비어있던 약국 창고에는 보급로를 통해 들어온 수액과 항생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취제 없이 어린 환자의 배를 가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다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천국보다 값진 구원입니다. 바레인에서 근무하는 파라 간호사의 편지에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한국의 천궁2 미사일이 바레인의 하늘을 철통같이 틀어막은 뒤 달라진 일상이 적혀 있었죠. 이제 바레인의 밤하늘은 폭격의 불꽃이 아니라 평화로운 별빛만이 가득합니다. 서방의 값비싼 방공망이 포기했던 그 절망의 하늘을 한국의 방공포병들과 우리의 병사들이 빈틈없이 틀어막은 덕분에 헬기들은 안전하게 중환자를 이송하고 사람들은 폭발음에 공포 없이 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만의 텅 빈 부두에서 썩어가는 배를 보며 절망하던 어부 타리크는 마침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낡은 어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해상 드론이 샅샅이 뒤져 수중 기뢰를 완벽하게 제거해준 덕분에 죽음에 덫이었던 무스카트 앞바다는 다시 생명의 젖줄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타리크의 배 위에서 펄럭이는 깃발은 강대국들이 망쳐놓은 바다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았다는 위대한 승리의 징표였습니다. 요르단의 자타리 난민 캠프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방탄 모듈 학교, 그곳에서 9살 소녀 아미라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사람과 무너진 텐트를 그리지 않습니다. 최연묵 박사가 쥐어준 새로운 크레파스로 아미라는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활짝 핀 무궁화,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한국인 할아버지와 아랍 아이들의 모습을 도화지 가득 채워넣고 있습니다. 도화지가 찢어지고 삶이 부서졌던 아이의 마음에 아시아 끝에서 날아온 낯선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희망의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중앙 항구 광장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멘, 바레인, 오만, 요르단 네 나라가 굳게 손을 맞잡고 창설한 아랍연합 방위군의 첫 번째 공식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관람석에는 네 나라의 국방장관들과 각국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시민들이 흥분된 얼굴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땅을 뒤흔드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육중한 체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K9 천둥 자주포 부대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거대한 포신은 더 이상 강대국에게 구걸해 온 낡은 고철이 아니었죠. 포탑 위로 늠름하게 상체를 내밀고 선 10호차의 포수는 바로 1년 전 사막의 훈련장에서 형의 죽음 앞에 오열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던 예멘의 청년 파리스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연합군 최고 명사수에게 주어지는 황금빛 훈장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리스의 단호한 수신호에 맞춰 수십 대의 K9 자주포들이 일사불란하게 포신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아랍 병사들의 완벽한 통제력을 전 세계에 뽐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천궁2 지대공, 미사일 발사 차량과 오만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는 무인 감시 드론 체계들이 끝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비웃었던 그 첨단 시스템들을 짙은 코수염을 기른 아랍의 병사들이 너무나도 능숙하고 당당하게 조종하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퍼레이드를 지켜보며 관람석에 앉아 있던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100년 전 제국주의의 자로 그어진 부당한 국경선과 강대국들의 오만한 통제에서 벗어나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벅찬 자부심이 광장을 가득 채웠죠. 아이들은 한국의 무기들을 향해 꽃가루를 뿌렸고 노인들은 감격에 겨워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퍼레이드의 행렬이
광장 중앙을 통과할 무렵 무스카트 항구의 가장 거대한 하역 크레인 위에서 초대형 현수막 하나가 천천히 펼쳐져 내려왔습니다. 푸른 바닷바람을 타고 펄럭이는 그 거대한 천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쓴 아랍어와 한국어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슈크란 코리아, 감사합니다 한국. 작은 나라들의 연대는 바다를 건넌다. 관람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던 백도진 소장과 최연묵 박사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무기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약소국들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일어서는 진정한 연대의 기적이 마침내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로 이 믿을 수 없는 퍼레이드를 지켜보던 서방의 무기상들과 오만한 장군들은 자신들이 쥐고 흔들던 중동의 군사 지도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에 의해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저 자이드는 오늘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이 빛나는 평화로운 아덴의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어놓았던 붉은 선은 여전히 지도 위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선에 갇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아시아 끝의 작은 나라가 건네준 강철의 방패와 사막의 모닥불 앞에서 함께 불렀던 아리랑의 끈질긴 생명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맞잡은 손은 세상 그 어떤 강대국의 무기보다 튼튼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동 4개국을 구원한 대한민국의 방산연대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수조 원대의 수출 계약, 철통 같은 방공망, 그리고 사막에서 증명된 경이로운 명중률. 하지만 이 웅장하고 차가운 숫자 뒤에는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밤을 새운 한국의 교관들과 흥남 부두의 아픈 기억을 안고 먼 길을 날아간 늙은 학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린 사람들의 숭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훈련장에서 한국을 비웃던 프랑스 군사 고문관은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고철 덩어리를 비싸게 팔 국리만 했지만 한국은 약소국이 스스로 일어서는 방위의 영혼을 심어주었다. 완벽한 우리의 패배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폐허에서 시작해 묵묵히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은 대한민국의 70년.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판도를 뒤바꾸는 위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저력을 가진 나라인지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외침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연대 2 글자만 남겨주십시오.